자,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학원에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 과목이죠. 1차 과목. 학개론 강의할 저는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학원 이제 오픈을 하고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1차 과목, 개론 과목 강의 들으시는 데 있어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릴 거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좀 유념하실 부분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험 경향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리엔테이션을 첫 시간에 해드릴까 하는데, 이 나눠드린 자료, 오늘은 이 자료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갈 때는 이 책 다 받으셨죠? 예. 입문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 과정에 입문서로 강의를 하고, 이제 기본서로 본격적으로 아마 1월 달부터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자료 드린 거 보면 첫 번째 시험 제도 안내 뭐 나오고 얘기 쭉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앞에, 이게 첫 페이지입니다. 예. 뒤에 이제 개론 나와 있는 거 말고요. 기존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 이제 시험 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시험 시간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 내용에 있어서 살짝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유념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선생님 만나셔서 민법에서 얘기를 좀 들으셨겠지만, 이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해서 특징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2차 이렇게 이제 두 과목 크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는 시험이죠. 그렇죠? 1차 시험에서는 우리 6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민법,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 과목 이제 학개론 이렇게 됩니다.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두 개 과목이 1차 시험인데, 아마 내년도 시험이 22일 날 볼 거예요. 아직 날짜 확정은 안 됐는데,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이 치러집니다. 10월 22일 날. 이 민법하고 개론이라는 1차 과목을 먼저 이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 보시는 건데요. 이 시험 문제 수 자체가 민법 40문제, 그리고 개론 40문제 구성이 되고, 합쳐서 80문제죠. 그래서 시험지 받으시면 1번부터 80번까지 적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을 푸는데 총 10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100분 동안에 이 80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 시험이에요. 시험 시간은 뭐 거기 적혀 있는 대로 나와 있지만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먼저 1차를 보십니다. 이 보통 1차 시험에서 여기서 이제 되신 분들이 2차 시험 합격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건데, 1차 시험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메인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합격하기가. 보통 1차 시험을 합격을 하면 70%에서 80% 정도는 거의 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과목인데, 1차 과목 중에서는 이미 수업을 한번 하셨던 얘가 이제 꽂히죠. 제가 학개론 선생인데 저는 한 5월달까지 아마 민법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제 과목보다는 민법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픈 운명이죠. 개론보다 민법이 훨씬 중요한 게 사실이니까요. 예. 사실 얘가 거의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과목이고, 좀 이따가 뭐 개론 설명 쭉 드리겠지만, 학개론이라는 게 경제론이라서 두 개의 성격이 거의 완전히 다르다. 얘는 약간 문과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 개론은 경제하니까 조금 이과 성격도 있고, 물론 경제가 문과긴 하지만 이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 있고, 그래서 두 개의 과목이 전혀 달라요. 공부하는 내용이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따 뭐 개론 자세히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과목을 이제 1차 과목이라고 하는데, 뭐 점수 40문제씩 해가지고 한 문제당 2.5점, 보기 5개 나오는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평균을 내셔가지고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국가 자격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과목 평균 60점이고요. 대신에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최소한 과목당 40점 넘게 맞으셔야 돼요. 과목당 40점이 꽈락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개론에서 40점을 맞았고
민법에서 80점을 맞았다. 그럼 120점이니까 평균 60점 합격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개론에서 85점을 맞았는데 민법에서 35점 맞았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40점이 넘되 두 과목을 평균을 냈을 때 60점이 넘어야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전에 1차 시험을 보시고 나서 10시 40분에 끝나요, 시험이. 그러면은 2차 시험 12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2차 시험은 2차 선생님들 오셔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험 과목은 3과목이에요. 과목 자체가 첫 번째로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시세법이라고 합니다. 과목 자체를. 공시법과 세법을 묶어서 공시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목 한 과목 자체의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복잡해서 저희들이 강의할 때는 편의상 2개를 잘라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시법 선생님 따로, 세법 선생님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시험 과목은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60점 넘게 맞으셔야 되고, 각 과목별로 과락이라는 게 있죠, 얘도. 그래서 40점은 다 넘게 맞으셔야 됩니다. 공시법 얘가 60%고 세법이 40% 나오니까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합쳐서 이게 40문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1차에 합격 자격이 안 되면 2차는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무조건 무효입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시험을 떨어지셨는데 2차는 합격 점수가 나왔다 하면 이거는 그냥 나가리죠, 나가리.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무조건 전제는 1차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첫날인데 말씀 하나 드리자면 1차 시험을 내년도에 합격을 하고 2차를 되지 않았다. 그러면 차년도에는 1차 시험이 면제되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해서 그 다음 년도에는 2차만 시험 보면 되는 이런 제도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차, 2차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6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5과목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 시험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저는 2차 선생님이 아니니까요. 예, 민법하고 개론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 다른 과목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고요.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그러니까 제 과목을 빼고 5과목은 다 법이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그 법전을 배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쉽게 해설을 해드리는 강의라면 제 과목은 법은 아니죠. 그냥 개론입니다. 개론. 그래서 유일하게 6과목 중에서는 법자가 붙지 않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게 단점이기도 한데 이 학개론에 대해서 제가 살짝 써놓은 말이 있어요. 한 장 뒤를 보실래요? 네. 맨 위 타이틀 보시죠. 그렇죠? 사실 이 부동산 학개론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이 과목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었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우리가 속칭 줄여서 학개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개론이라는 말 뜻 자체가 제가 거기 써놨지만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쫙 논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학문의 전체가 둥그란 모양이라면 그것을 쭉 밀어가지고 펴놓는 거예요. 펴가지고 그냥 넓게 그렇지만 깊이는 없이. 그래서 대략적으로 부동산학 전반에 대해서 논한다 하는 게 바로 개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사실 우리 부동산을 놓고 인간이 살면서 서로 거래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서로 소유권을 교환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번에 쭉 얘기해보자는 게 바로 이 개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6과목, 그러니까 다른 5과목과는 조금 다르게 부동산학 개론만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특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는 살짝 드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이 과목 공부하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실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개론 아래쪽에 구성도 그려놨는데 그 구성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공부를 할지
그리고 뭘 배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서 시험에 나오는지를 다 적어놓은 그게 마스터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학개론을 전반적으로 한번 쫙 펼쳐놓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집 있으시죠, 다? 왜 여쭤보냐면 집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은. 본인은 강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실제로 자가 소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동산 자체 학개론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동산 사고 파는 얘기예요. 네. 경제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정의는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활동을 배우는 학문이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밑에.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자체를 우리가 탐구하거나 연구하는 학문은 아니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은요, 사람과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첫 번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물건을 사는 사람, 수요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자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자, 결국 우리들이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의 총체를 다루는 학문이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이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파트를 우리가 이제 소위 총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론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이제부터 배울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의 정의도 있을 거고 부동산의 특징도 있을 거고 하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총론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배우실 게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근데 이 개념을 조금 디테일하게 배우세요. 그래서 그 개념을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안에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하니까 자, 부동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땅들이 있고 어떠한 집들이 있는가, 토지나 주택의 종류 또는 이런 것들 좀 다루겠죠. 그리고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가진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특성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바로 총론이라는 부분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 자체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총론이라는 파트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날 보시는 시험지에 1번, 2번, 3번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정상적으로 1년 동안 학원 나오시면 무조건 맞을 수 있는 3문제예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 총론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개론을 구성하는 두 번째 파트를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세세한 얘기를 해야겠죠. 예, 세세한 얘기, 세부적인 얘기가 바로 강론인데 거기서부터 인간의 활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부동산을 놓고 뭘 하겠느냐? 가장 쉽게 접근을 했을 때는 사고,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고 파는 얘기가 바로 파트 2에 나옵니다. 우리 개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론의 첫 번째를 바로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불러요. 경제론에서는 물건 사고 파는 얘기 하니까 조금 있어 보이게 얘기하자면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집값 올라가면 많이 사나요? 사람들이 잘? 많이 안 사죠. 비싸면 별로 안 사요. 그거를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집을 팔 때는 비쌀 때 팔아요? 쌀 때 팔아요? 가격이 비싸지면 팔겠죠. 그걸 공급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사고, 부동산 파는 거를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경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제론 파트에서는 사고 파는 얘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배우실 거고, 근데 문제는 사는 놈이 있고 파는 놈이 있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전문 용어로 쇼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가급적 비속어는 자제하겠습니다. 비어는. 그러나 쉽게 이해하려면 얘네 둘이 만나서 쇼부치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이론, 수요자 배우고 공급자 배우고 둘이 만나서 거래하는 이론, 얘가 이제 균형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얘네 행위를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하는 게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돼요. 경제론이 1년 동안 강의를 해보면 우리 수강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끝까지 괴롭힐 거예요, 우리들을. 예를 그래서 제가 1, 2월달,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한 5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경제론 수요 공급을 잡으면 우리 개론의 절반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만큼 이제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파트예요. 수요자와 공급자, 사람들 따로따로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 둘이 거래를 하려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이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장 안에는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론을 배우시다 보면요, 그 다음 파트로 바로 시장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럼 시장은 당연히 시장이라는 공간의 특성도 있을 거고, 시장 안에서 세세하게 따졌을 때 들어가면 이런 거 있죠. 우리 많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입지라든가, 땅값 얘기를 좀 해야겠죠. 뭐 지대라든가, 그리고 우리 상권, 흔히 이제 현실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땅 자체, 그리고 땅 자체의 값어치,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상거래 공간, 그걸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과 상권이 만나면 하나의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입지, 지대, 상권, 도시이론 이런 거 배우세요. 예전에 혹시 한국지리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데 뭐 예전에 언제 전에 이 예전에 배웠던 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얘는 굉장히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이 문제 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얘는 되게 복잡하게 머리 쓰면서 막 공부해야 되지만, 이런 파트 같은 거는 그냥 딱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걸 암기하는 이런 파트예요. 자, 부동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부동산이 있는 시장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항상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부동산을 충분히 만들기도 힘들고, 그럼 수요와 공급 간에 아래서 잘 거래할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전세 대란, 월세 대란 이런 거 벌어지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또는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 또는 내가 저소득층인데 집을 구할 수 없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필수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거래 활동을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뭔가 수요 공급이 삐끗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시장이 실패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 시장의 문제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시장이 아플 때 그걸 치료하는 게 바로 정부 역할이에요. 그래서 시장론 바로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정부가 펴는 부동산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에는 알아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냅둬도 안 되더라 이거죠. 얘네들이 지들이 아픈 걸 치료 못하니까 의사로서 들어오는 게 정부고, 정책이라는 건 정부의 문제 해결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파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정책들, 뭐 예를 들면 토지 정책이라든가 주택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다음에 정책이 나오고, 우리 정책론에서 한 5문제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거의 비슷해요. 수요 공급도 한 5개, 6개, 7개, 그리고 시장도 5개, 6개, 7개, 그리고 정책도 한 5개 정도 해서 각 강론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는 문제가 거의 5-6개씩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시장을 교정을 하고 문제를 보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우리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들 빼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죠, 이렇게. 정책론 다음에 이제 배우시는 파트가 우리 개론에선 가장 난이도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파트인데, 그게 바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활동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시는 것도 다 부동산 공인중개를 하실 이유도 있지만은 공인중개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다. 인간이 하는 활동의 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럼 투자 과정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다루는 게 바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 단일 파트 중에선 가장 출제 비중이 많아요. 얘는 최소한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파트인데, 자, 그럼 뭘 배울까 이거요. 인간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이 부동산 투자 자체의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부동산 투자의 특징. 투자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자본을 던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투자함에 있어서 자본을 던지는 것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수익률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당연히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실제 우리 개론에는 계산하는 게 나아요. 수익률 같은 거.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떤 투자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투자할까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배우시는 게 이제 각종 투자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입이 발생했을 때 수입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투자 행위의 전반을 배우시는 게 투자론이다. 매년 보면 시험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7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2문제에서 3문제는 계산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얘가.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시는 게 이제 투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살 때 자기 돈으로 사는 분들 많지 않죠? 아파트 살 때 융자 없이 사신 분 있으세요, 혹시?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런 분들. 제가 꿈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꿈이 종부세 내는 분하고 친구 되는 게 꿈이에요. 종부세 아무나 못 내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자가주택 있는 사람, 집 살 때 융자 없는 사람. 좋은 친구들이죠. 보통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다음 파트가 당연히 뭐겠어요? 돈을 끌어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금을 융통한다.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금융에서는 뭘 배울까?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의 핵심은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들 대출 받을 때는 수요자들이니까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죠. 그렇죠? 똑같아요. 담보대출에 대한 얘기 배우십니다. 금리가 어떻고, 고정금리가 어떻고, 변동금리 대출이 어떻고, 그리고 대출 받았으면 갚아야 되죠. 그럼 돈을 갚는 기법들.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쪽에서 수요자 금융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들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얘네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건설사들이. 그러면 공급자가 자금을 끌어당기는 건설금융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금융하고 건설금융 두 축으로 나눠서 이제 금융을 배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이 비싸다 보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싸게 파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의 대출 상품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우시고요. 그게 이제 금융의 기본입니다. 이 투자하고 금융까지 하면요. 이 금융론에서도 최소한 6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그러면 투자 7문제 했었죠, 지금? 그리고 금융 6문제 하면 13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우리 수요 공급까지 하면은 뭐 대략 한 5, 6문제 하면은 요거 합쳐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 이론,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 이론, 그리고 이 돈을 끌어당기는 금융 이론. 딱 3개죠. 그러니까 이 3개를 놓고 보면 우리 개론이 경제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금융까지 딱 배우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부동산 매입했으면 이거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만든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 그걸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용,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파트예요. 이게 강론의 끝인데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문제가 제일 쉽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작했던 총론,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총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관리론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수를 주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몸체에 있는 투자나 금융이나 수요 공급 이런 게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강론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이 감정평가는
요거죠, 요거. 요 부동산의 가치 평가하는 작업.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 활동 행위를 하니까 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그 값어치를 매기는 게 감정평가 작업이죠.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평가사라는 시험이 따로 있죠, 그렇죠?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접었어요, 제가. 사람이 할 공부가 아니다 해서. 공인중개사보다 한 1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 합격하면 현수막 붙고 막 그래요, 실제로.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간략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평가는 감정평가. 그리고 감정평가는 테크닉들이 있거든요. 3방식이라고. 그래서 평가하는 방법이나 기법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배우십니다. 겉돌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가 구성이 되냐면 가격 공시라고 해가지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 땅값, 집값 이런 거 가격 공시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 평가론에서 1번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겉도는 내용이고 심각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내용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제가 26회 시험 표를 보시면요. 출제 문항수 나오죠. 여기.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끝부분에 올해 어떤 비중으로 출제되었는지를 써놨는데 최근에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모는 몇 문제 이렇게 딱딱 파트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경계가 약간은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3문제 나오고 평가론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 거 외에는 중간에서 30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수가 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크게 그렇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여기다가 과목은 사실상 제가 아무리 오리엔테이션을 해도 실제 한 바퀴를 돌아보셔야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오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시험 얘기를 조금 더 다시 돌아가가지고 몇 가지를 좀 해드리자면 첫 시간이니까요. 아무래도 개론 40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법 40문제 해서 총 80문제가 나오는데 이 80문제 푸는데 정확히 몇 분이냐면 100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00분이라 하면 여러분 답안 카드 작성하시고 문제 풀고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볼 때처럼 색칠하는 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카드 작성해서 답안 제출하는 데까지 총 100분을 줍니다. 처음에 시험장 딱 들어가서 이름 쓰고 몇 개 체크하고 이러면서 5분 10분 지나가요. 막판에도 또 이렇게 막 확인하면서 5분 10분 지나가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 한 90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험이 뭐가 어려운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80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9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게 어떤 속도인지는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민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 긴 거는요. 한 문제 읽는데 1분 걸려요. 정확히.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리얼로 말씀드리면 이런 스피드예요. 이제 딱 볼 때 2016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7년도에는 오케이 맞고 2차 과목만 합격하고 1차 시험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딱 이 정도 시간에 풀어야 돼요. 문제를. 개론이나 민법 어렵죠. 과목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딱 이해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공부 다 시켜드립니다. 충분히 이해시켜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목 자체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 100분을 주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중간중간 보시면 거의 80문제 다 푸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70번까지 풀고 나머지 뒤를 다 찍는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간상. 그리고 가장 고민이 되는 거 1년 동안에 바로 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1년 내내 고민이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라면 봉지 뒤에 보시면 라면 끓이는 방법 써져 있죠. 그거 읽는데 오래 걸리세요? 그러니까 법이 아니고 그냥 라면 끓이는 방법이 쫙 써져 있으면 그거 되게 빨리 읽지 않으세요?
근데 책을 지금 이거 입문서 딱 펴서 민법 한 장만 읽어보세요. 한 장 읽는데 한 2박 3일 걸려, 한 장 읽는데. 맨정신에 못 읽어요, 이거 한 장. 소주 안 마시면 못 읽어. 이걸 어떻게 읽어, 이게 글자가 한글이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 차예요. 본인이 아는 만큼 스피드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책을 별로 안 읽었다, 내가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누가 뭐 독서 많이 한 거 뭐 적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는 만큼 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과 스피드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저희가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년 뒤에 느끼시게 되겠지만 시험장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아는데? 그럼 굉장히 빨리 풀어요. 근데 내가 이건 모르는데 그럼 이건 읽고 못 풀어요. 그래서 읽고 푸는 건 맞고요. 그냥 모르는 건 틀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하시는 거예요. 40문제인데 평균 60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개론 40문제에 60점 받으시려면 24문제 맞으셔야 돼요. 민법 40문제에 60점이면 24문제 맞으셔야 되고 60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몇 개 틀려도 돼요? 개론에서 16개 틀려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쉬운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을 틀려도 합격을 해요. 절반에서 4개 정도만 더 맞으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16번을 끊고 나서도 합격을 한다니까요.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이 과목 공부하면서 100점 맞으려고 목표를 잡고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그냥 1년 동안 죽어라 하고 나와서 계속 공부하시는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해서 60점 못 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건 나오시면 돼요.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과정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시험 보신 분도 있고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평균 합격률이 20에서 25% 내외니까. 20%라고 하면 10명 중에 2명 붙는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 자료예요. 지금 제가 앞장에다 써놨죠? 다시 앞장으로 내려오시면 매우 흥미로운 통계 하나 그래서 아래쪽 단락에 보시면 연령별 수험자 현황 분석해가지고 25회 기준의 표입니다. 그게. 그래서 쭉 보시면 1번에 그런 말 써져 있죠. 25회 시험의 1차 시험 합격률은 22.59%다. 그러니까 1차만 보신 분들, 그러니까 1차만 기준으로 채점을 했을 때 23% 합격이에요. 2차도 한 23%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자,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제가 이 표 하나만 뽑아놓은 이유가 있는데 거기 나이대별 합격 통계가 나옵니다. 10대부터 언제까지 나와요? 80대? 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들었던 분 중에 합격한 분이 70대 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분이 재수생이었는데 2년 동안 재수업 들어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70대 분이세요. 근데 맨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들으셨어요. 첫 시험 떨어지시고 두 번째 시험 나왔는데 두 번째 첫날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3분이 나왔는데 어떤 학원에서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인 거예요. 안 그래도 떨어지셔서 죄송해 죽겠는데 맨 앞자리에 첫날 나오신 거예요. 1년 내내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제가 오늘 개강하러 가는데 선생님 올해 합격하셨으니까 덕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그냥. 사장님 하다가. 근데 이분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덕분에 제가 덕본 것도 많은데 이분 덕분에 강의실 안에서 나이 많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77세예요. 77세 올해. 네.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되는 분들한테 애기라고 부르시거든요. 이분이. 이분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하셨거든요. 모든 수업 다 빠지지 않고 들으시고 가장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모범이 대해주신 분인데 이분 얘기가 그러면 첫날부터 들어와가지고 1년 동안 노상 듣고 1년 동안 노상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을 하시고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애들 봐야 되는 분도 계시고 변수가 많잖아요. 성인 고시가.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 이분도 지금 중개업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 없이.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분이 직접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시키셨어요. 올해 7월 달에 결혼했어요. 아드님이.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려면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벼락치기라고 해서 하루 이틀 공부하거나 쪽집게라고 해서 뭐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다. 단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쉽게 까먹고 그런 걸 본인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업 보고 수업 듣고 계속 외우고 암기하고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하나마나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분이 말씀하신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불평이 바로 그거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가령 제가 40대 가정주부인데요.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애 돌보고 남편도 계속 일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게다가 건강하시던 뭐 어머님도 아프시고 아버님도 아프시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한 번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안 된다는데. 근데요, 누가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지금 그 표 안에서? 네, 맞아요. 20, 40대 주부님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유는. 왜냐하면 이 4개 나이대를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제일 빡세게 공부하세요. 진짜 무섭게 공부합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강도 차이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고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그만큼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대, 20대가 다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얘네 합격률 한번 보세요. 10대, 20대 합격률 20%도 안 돼. 왜 그럴까요? 얘네 놀러 다녀요. 얘네 안 따도 되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밀어서 온 거야, 학원에. 아빠가 중개사라서 따라온 거야. 또는 대학생인데 그냥 한번 따보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요, 20대들은. 그래서 20대들 학원 나오면 열심히 안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나이대, 이 나이대가. 제가 20대인데 참 그렇죠. 아닙니다, 20대. 죄송합니다. 네. 30대, 40대, 50대가 최전성기예요. 사실 공부할 때 있어서. 비슷해요, 합격률. 보세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그냥 중개사 딱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 그럼 다 내 친구나 내 연령대 분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건 맞긴 한데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합격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냥 내가 아는 내 친구, 내 옆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다만 되게 많이 까먹고 되게 많이 잊어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나가요, 수업을. 일주일에 6번. 그러면 월요일날 수업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월요일날 2번 하고, 화요일날 똑같은 얘기 2번 하고, 그러면 토요일날 되면은 10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조금 알 것 같아요, 안 까먹고. 제 수업 들으시면 알 거예요. 제 책이 제일 먼저 찢어져요, 여러분 책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한 지가 이제 6년째 넘어가고 있는데 6년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10,000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늘 보면 새로워요. 그래서 아마 제가 공부하는 것만큼 반만 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는 선생이니까 너는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너는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출근하면서 까먹을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강의하는 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책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되게 간단해요. 내가 되게 잘 까먹으니까 나를 인정을 하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는 쉽게 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복덕방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제가 제일 분노하는 글 중에 하나가 3개월 만에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회원 10만 명이 넘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합격 수기 이런 게 있어요.
뭐 직장인인데 3개월 동안 열심히 들어서 뭐 합격했는데 축하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앞에 이런 게 생략되지 않았을까? 3개월 만에 누가 못 돼요. 변호사도 와서 공부해도 다 포기해요. 3개월 만에. 그냥 책을 한 번 읽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근데 무슨 3개월 만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집 애가 서울대 갔다 이런 얘기죠. 내 자식은 서울대 못 가는데 우리 옆집에 한 명씩 가잖아요. 누구의 연고대 한 명씩 가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달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신 분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나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때 오셨다는 거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3월 달이나 5월 달 뒤늦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진짜 고생하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와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앉아 계시면은 그거는 책임지고 합격시켜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민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히나 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젊잖아요. 저는 남는 게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시지 제가 지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왜 학원에 오신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박사 되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부동산학 자격증 따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피곤한 과목인데 정말 재미있게.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상당히 얌전 떨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촬영도 또 하니까요.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아마 제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과목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데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걸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개론하고 민법하고 그렇게 1차 과목이니까 먼저 2차도 물론 같이 동차 준비를 하시겠지만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먼저 좀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시험을 1년을 스케줄을 봤을 때 그 앞부분에서는 아마 2과목에 거의 이제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 책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책 안에도 제 개론 입문서 부분 보시면 조금 제가 개론은 기본서랑은 다르게 특이하게 썼어요. 내용들을.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아마 11월,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는 개론이 재밌고 개론이 쉽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민법은 어려워요. 처음에 보면. 지상권, 지역권, 질권, 저당권. 민법은 그냥 글자는 한국 글자인데 뜻은 그래서 처음에 민법 때는 되게 고생하실 거고, 개론은 뭐 하냐면 사고 파는 얘기 할 거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더 쉽고 재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이 두 개가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민법이 더 쉬워지시고 개론이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1년 커리큘럼 과정에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나오는데, 제가 잠시 있다가 그 커리큘럼 설명 조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만 좀 있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